세계 민담 이야기 인도편. 우리에게는 인도라는 나라가 헐벗고 굶주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인들에게는 가난이 인생의 잘잘못을 가리는 기준이 아니며 소박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면서도 높은 목표를 잃지 않는 것을 인도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도에 많은 성인과 현인,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라완과 베흐마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왕이 변장을 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검은 구름이 뒤덮인 어느 어두운 밤에 라완이라는 왕은 변장을 하고 성을 나서 골목길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에 사람들은 집안에서 꼼짝도 않고 있었어요. 사방은 고요했고 어둠 속에 긴장감마저 감돌았습니다. 이 끔찍한 추위와 어두운 밤의 적막함 속에 왕 라완은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어요. 돌아다니다가 그는 어떤 장소에서 갑자기 발을 멈추었습니다. 오른쪽에 한 집에서 울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나우 왕국에 슬픈 백성들이 있다니, 그리고 슬피 울면서 인생을 보내다니. 그는 집 가까이로 가서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그때 라완은 한 여인의 그림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 여자의 그림자가 집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라완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들고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낸 후 그곳에서 떠나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안에서는 신음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라완은 문 앞에서 2시간가량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길을 가로막고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요? 여인은 웃기만 하면서 계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라완은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왕은 다시 그녀의 길을 막고 큰 소리로 물었어요. 멈추거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여인은 웃으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왕 라완을 이 세상에서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 대답을 듣고 왕은 놀랐어요. 그는 칼을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그는 말했어요. 나를 안다면 대답도 하지 않고 어디를 가고 있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대왕님, 나는 당신이 태양과 달, 불, 바람 등 모든 신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길을 비키십시오. 그리고 저를 가게 해주십시오. 여인이 자신의 힘을 가시하는 것에 왕은 몹시 격분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가기 전에 너가 누구인가를 말해야 할 것이다. 만약 내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면 너의 목을 베어버리고 말겠다. 왕이 노하는 것을 보자 여인은 크게 웃고 난 뒤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들으시오. 나는 베흐마타입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운명을 기록하기 위해 옵니다. 이 집에도 한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운명을 적기 위해 왔어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라완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인 것을 너도 알 것이다.
이들의 운명은 나의 손에 좌우된다. 그런데 내가 이들의 운명을 기록하다니. 그 여인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대왕님, 허황된 자만심을 버리십시오. 백성이 당신의 것이든 그 누구의 것이든 모두의 운명은 내가 씁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한다면 시험을 해보세요. 라와는 그 여인의 제의를 수락하면서 말했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하려는지 말해봐라. 그러자 여인이 대답했어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여자아이를 시험해 봅시다. 나는 이 소녀가 아무크라는 도시의 상인 아무크의 아들과 결혼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이 사실은 당신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라도 절대로 바꿔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와는 그녀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왕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는 페오마타가 쓴 운명의 글을 바꿀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라와는 즉시 한 사신을 그 도시에 보내 어제 출생한 여자아이의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어요. 상인은 두려움 속에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라와는 그를 정중하게 맞아 자신을 곁에 앉히면서 말했어요. 당신 집에서 어젯밤에 태어난 여자아이를 나는 내 딸처럼 여긴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공주처럼 잘 키우고 싶다. 그래서 그 아이의 모든 양육 비용은 국고에서 지불하겠다. 그 아이가 결혼할 때면 우리를 꼭 불러주게. 그 아이의 결혼을 우리 손으로 시킬 테니. 생각지도 않은 행운을 얻은 상인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녀는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랐어요. 차츰 소녀가 성숙해가자 상인은 딸의 신랑을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한 중신아비가 베으마타가 라완에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상인의 아들과 접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문이나 신랑 모두 다 좋았어요. 상인은 이를 수락하여 결혼 날짜까지도 정했습니다. 결혼 날짜가 가까워지자 상인은 왕에게도 초청장을 보냈어요. 왕은 바로 그 상인의 아들과 혼인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비밀을 감춘 채 상인에게 딸을 궁전으로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식과 결혼잔치를 성 안에서 거행하겠다고 왕은 말했습니다. 이제 라와는 목수를 불러서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숨을 쉴 수 있는 상자를 준비하도록 일렀습니다. 상자를 만들어 가져왔을 때 라와는 소녀를 그 상자 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라완의 한 하인이 악어의 모습을 하고 바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왕은 상자를 가지고 그에게로 가서 말했어요. 이 상자를 너에게 맡길 테니 안전하게 잘 보관하거라. 한 달 후에 와서 찾아가겠다. 하인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아가지고 바닷가에 놓아두었습니다. 라완은 성으로 돌아와서 한 불가촉 천민을 불러 말했어요. 내가 너의 딸을 결혼시켜 주겠다. 지금 그녀를 성 안으로 보내라. 왕 라완의 명령을 한낱 천민이 어떻게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딸을 궁궐로 보냈습니다. 결혼날이 다가왔어요. 궁궐에서는 불가촉 천민의 딸을 단장시키고 머리에는 성유를 부어 신부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상인의 호화로운 결혼 행렬이 신부집을 향해 떠났어요. 중간에 바다가 있었는데
바다를 건너기 위해 결혼 행렬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한 배에 탔습니다. 배가 육지에서 떠났을 때 물이 조금씩 출렁이고 있었어요. 배가 점점 앞으로 나아가자 파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잠시 후 파도는 심한 태풍으로 변해버렸고 배는 중심을 잃고 산더미 같은 파도에 실려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한 악어가 배를 들이받아 배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사람들은 울고 소리치고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몇 명은 익사하고 몇 명은 악어가 삼켜버렸어요. 그러나 신랑과 승려는 부서진 나무 조각 위에 무사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한 파도에 밀려 이 나무 조각은 점점 앞으로 나가 해가 뜰 무렵 섬 가까이에 도착했습니다. 태풍을 보고 악어의 모습을 한 왕의 하인도 당황했어요. 그는 만약 태풍의 상자가 떠내려가 버린다면 왕 라한에게 무슨 대답을 할 것인가를 걱정했습니다. 그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물가로 가져와서 그곳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바다는 잔잔했고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퍼지고 있었어요. 여러 날 동안 바닷가에서 지냈는데 이렇게 좋은 날 잠시 산책이나 해야겠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상자를 물가에 놓아두고 산책하러 갔습니다. 한편 승려 역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상자가 놓여있는 바로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어렵사리 밤을 보냈어요. 배고픔 때문에 그는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자를 발견한 그는 그 안에 무엇인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물쇠를 부숴버렸어요. 상자 안에는 한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승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가 사정을 물어보았을 때 이 소녀가 그들이 결혼하기 위해 온 바로 그 소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승려는 소녀를 밖으로 꺼내놓고는 상자를 그대로 닫아버렸습니다. 산책을 끝내고 돌아온 하인은 상자를 들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결혼식을 올리기에 아주 좋은 날이 다가왔습니다. 승려는 바로 그 바닷가에 제단을 만들어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지피고는 두 남녀를 결혼시켰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라완이 결혼 행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은 베흐마타에게 이것 보라는 듯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상인의 아들을 불가촉 천민의 딸과 결혼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행렬은 도착할 수 없었고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라완은 조금씩 걱정이 되었어요. 그는 사신을 불러 결혼 행렬을 찾아보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서 왔는지 베흐마타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라완은 그녀를 보는 순간 곧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대왕님, 무슨 근심이라도 있습니까? 소녀는 이미 상인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라완은 그녀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는 소녀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상자 속에 집어넣었고 그리고 그 상자를 자신의 가장 신임하는 하인에게 맡겨두었으니까요. 그녀는 라완을 데리고 바닷가로 가 신랑 신부를 보여주고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끄러움에 라완은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는 많은 재물을 소녀에게 지참금으로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리야나 지방의 농부들 사이에 아주 유명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독재적인 왕의 권력을 경고하는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라트시 댁의 잔치. 인도의 남부 마드라스에 살고 있는 라트시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여는 것을 매우 좋아하였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그 지역에서 명성이 높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 대접을 하곤 했습니다. 그의 집은 멋있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으며 사람들은 모두들 그의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식탁에는 여러 종류의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으며 식기와 숟가락 그리고 젓가락은 모두 금과 은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잔치에서는 람이라는 하인이 일을 맡아서 했어요. 람은 주인을 잘 모시는 노련하고 충성스러운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손님들의 시중을 들면서도 모든 일을 잘 해냈어요. 늘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모든 손님들이 제 시간에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라트시는 친구들을 맞이하기 시작했고 하인은 그 나머지 일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온 집안이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라트시는 손님들을 적당한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만찬이 시작되었어요. 음식은 매우 맛이 있었고 그리하여 손님들은 과식을 해가면서까지 마음껏 먹었습니다. 라트시는 매우 쾌활하고 재치 있는 사람이었어요. 식사 중에 그는 손님들에게 농담도 하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한 손님이 다른 손님들의 눈을 피해 금으로 만든 수저를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금수저를 훔친 그 손님은 자기가 도둑질을 할 때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기뻤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시하던 람은 한 손님이 금수저를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는 손님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만일 이 사실을 라트시에게 말하면 그 손님은 많은 손님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것이고 그렇다고 말하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에게 큰 야단을 맞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저가 그 손님의 주머니 속에 있지만 가버리고 나면 끝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도둑질한 것을 증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한참 동안 생각한 그에게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기 일을 계속했고 잔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잔치가 끝나자 라트시는 손님들에게 응접실에 있는 의자에 가서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응접실로 들어가 서로 재미있는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때 람이 그곳에 와서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손님 여러분. 선생님들을 좀 더 즐겁게 해드리고 싶군요. 저는 약간의 요술을 부릴 줄 압니다.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한 가지 재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손님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람에게
시범을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람은 자신의 한 손에 금으로 된 수저를 들고서 손님들에게 내보이면서 물었어요. 자, 여러분, 제 손에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금으로 만든 수저. 그러자 람은 그 수저를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물건을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의 주머니 속에서 꺼내 보이겠습니다. 금수저를 도둑질했던 그 손님은 불안에 떨며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람은 각 손님들 사이로 서성이다가 맨 나중에 물건을 훔쳤던 그 손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머니 속에서 수저를 꺼내 들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모든 손님들이 람의 신기한 마술을 보고 박수를 보내며 기뻐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그에게 돈을 주고 어떤 손님은 기쁜 나머지 손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주었으며 또 어떤 손님은 반지를 빼서 상으로 그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이 이처럼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라트 씨는 람을 크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손님들이 돌아가자 라트 씨가 람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그 요술을 언제 배웠지? 그동안 마술을 부릴 줄 안다고 나에게 왜 말해주지 않았지? 람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주인님, 사실 저는 마술을 부릴 줄 모릅니다. 단지 오늘 연극을 했을 뿐입니다. 라트 씨는 어안이 벙벙을 따르며었어요. 주인님, 잔치에 오신 손님들의 흥을 깰 수도 없고 또 집에 오신 손님들에게 모욕을 줄 수도 없어 제가 요술을 보여주면서 저의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만일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주인님은 저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을 것입니다. 제가 수저를 꺼낸 바로 그 손님이 수저를 훔쳤던 것입니다. 제가 제 눈으로 수저를 주머니에 훔쳐 놓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주인님. 하인이 말을 듣고 난 나트 씨는 그의 총명함에 찬사를 보내며 금수저를 그에게 상으로 주었답니다. 영리한 소년. 옛날 어느 마을에 샤마자란 이름을 가진 한 지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겐 논밭도 많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정도로 그는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꼭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그의 마음은 항상 슬펐습니다. 그는 늘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이 재산을 물려받게 될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마자라는 밤낮으로 아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골몰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아들이 하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늙으면 나를 돌봐주고 그 대신 그는 나의 상속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샤마자란의 하루는 금방 지나가 버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양자를 얻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온 마을에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샤마자란이 양자를 구한다는 소식이 집집마다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인근 마을에까지 전해졌어요. 이웃 마을의 바로아티라는 여자에게도 이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바르와티는 몹시 가난한 여자였어요. 그녀에게는 비자야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비자야는 늦도록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과 어머니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학교에 갈 수 없음을 늘 안타까워했어요.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운이 좋고 행복한 사람들일까? 그러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야는 매우 영리한 소년이었습니다. 비자야가 일을 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어머니가 사마자란 지주가 양자를 얻으려 한다는 소식을 알려주면서 내일 지주한테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난 비자야는 처음에는 다소 놀랐으나 어머니와 함께 사마자란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아들 비자야를 데리고 사마자란 집에 도착한 바르와티는 아주 겸손히 말했습니다. 지주님,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우 총명하고 영리하답니다. 이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이시기 전에 지주님께서는 시험을 해보시지요. 잠시 동안 비자야를 바라보고 난 지주가 바르와티에게 말했어요. 만약 당신의 아들이 영리함을 보여준다면 제 아들로 삼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간단한 일을 시켜서 그 일에 이 아이가 총명함을 보여준다면 저의 상속자로 삼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바르와티는 비자야를 사마자라는 집에 놓아두고 자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사마자라는 제일 먼저 비자야에게 소를 먹이는 일을 시켰어요. 비자야는 이 일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갖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자야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소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 풀을 먹이고 저녁에는 소들을 몰고 내려와 외양간에 잘 메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소들에게 풀을 뜯게 하던 비자야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던지 모든 소들을 친구에게 맡기고 살이 지고 튼튼해 보이는 암소 한 마리를 데리고 근처 마을로 내려갔어요. 비자야는 자기가 데리고 간 암소의 목에 흰 천을 감아 놓았는데 거기에는 1루피짜리 암소라는 말과 이 1루피짜리 암소를 원하는 사람은 정각 3시에 마을 입구로 나와서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들은 단 1루피로 저렇게 아름답고 튼튼한 암소를 어떻게 산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든 마을 사람들은 이 재미있는 광경을 직접 두 눈으로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각 3시 마을 사람들이 1루피짜리 암소를 사려들고 모여들자 비자야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각자 1루피와 자기 이름을 적은 종이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곳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1루피씩과 자기 이름을 적은 종이를 비자야에게 건너주었습니다. 이제 비자야는 모두 1,500루피의 돈이 모였습니다. 그 암소의 값은 원래 400루피였습니다. 비자야는 돈을 챙겨서 자기 앞에 놓고 이름을 적은 종이더미를 모두 땅 위에 부어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꼬마 아이 하나를 불러냈어요. 이 꼬마 아이에게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만을 뽑아들게 했습니다. 꼬마 아이는 종이 한 장을 들어서 비자야에게 주었습니다. 종이에 이름이 씌어 있는 사람에게 암소도 주었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1루피짜리 암소를 살 수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자야가 1500루피를 갖고 와서 사마자란에게 주자 그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비자야는 그에게 400루피짜리 암소를 어떻게 하여 1500루피에 팔았는가도 말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사마자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점심 초대를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비자야를 자기 아들로 삼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점심 초대에는 비자야의 어머니인 바르와티도 초대되었습니다. 구두쇠의 처방. 어느 한 마을에 람이라는 지주가 살고 있었어요. 인색한 것이 그의 오랜 버릇이었습니다. 거짓말하기로도 그는 이 지역에서 아주 유명했어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그는 어떤 짓거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많은 일을 시키지만 대가는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그는 하인을 고용하여 한 달 내내 많은 일을 시키고도 보수를 치러줘야 할 때가 되면 갖은 구실을 붙여 돈 한 푼 쥐어주지 않고 그를 몰아냈습니다. 많은 하인들이 람씨의 집에서 억울하게 모욕을 당한 채 쫓겨났어요. 이런 그의 버릇 때문에 그의 곁에는 어떤 하인도 오래 있지를 못했습니다. 하루는 아주 영리한 한 하인이 람씨 곁에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저는 당신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람씨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하인을 고용하기로 하고 말했습니다. 만약 자네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나의 물음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면 보수를 받지 못할 것이야. 하인은 람씨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동안 일을 한 뒤에 보수를 받을 때가 되자 람씨가 그를 불렀어요. 하인이 왔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가자. 곡식 창고에서 할 일이 좀 있다. 하인은 람씨와 같이 갔습니다. 창고 밖에는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큰 두 개의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항아리를 보이면서 람씨는 하인에게 말했어요. 작은 항아리를 큰 항아리에 집어넣어라. 하인은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는 람씨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지금 집어넣겠습니다. 하인은 재빨리 작은 항아리를 산산조각을 내어 그 조각들을 큰 항아리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구두쇠 람씨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는 하인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자네, 왜 이 작은 항아리를 깨뜨렸는가? 말해봐. 자네는 항아리 값을 치러야 해. 하인이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주인님은 작은 항아리를 큰 항아리에 집어넣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항아리를 깨뜨려야만 큰 항아리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인의 말을 듣고 난 람씨는 그가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약간 당황했어요. 그는 이제 하인에게 보수를 내주겠다고 미뤘습니다. 다음 날 람씨는 또 다른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하인을 불러 말했어요. 자네, 나의 질문에 대답하게. 자네의 대답이 옳으면 보수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게 될 것이네. 하인이 대답했어요.
물어보십시오, 주인님. 어떤 것이든지 물어보십시오. 지주가 말했습니다. 내 머리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하인이 대답했어요. 닭근. 지주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어. 내 머리의 무게는 닭근보다 적게 나간다. 이제 자네는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됐네. 화가 난 하인이 대답했어요. 저의 대답은 옳습니다. 한번 달아보시지요. 하인은 밖으로 나가 칼과 거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인이 가지고 온 칼은 아주 날카로웠어요. 주인 앞에서 칼을 갈면서 하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머리를 잘라 머리 무게를 달아보이겠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번쩍이는 것을 본 지주는 몹시 겁이 났습니다. 그는 소리쳤어요. 살려줘. 자네가 내 머리 무게를 정확히 맞췄다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람씨는 하인에게 그동안 일했던 보수를 모두 치렀습니다. 돈을 받아준 하인이 떠나면서 말했어요. 오늘 이후부터 또다시 하인들을 이런 식으로 속이려 한다면 나는 정말로 당신의 머리를 베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게를 달아 공개하겠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시오. 람씨는 부들부들 떨면서 겨우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아니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리하여 람씨는 자신의 굿옷의 버릇을 고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과응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인도의 동부지방에 꼬샬이라는 조그만 왕국이 있었습니다. 꼬샬 왕국의 왕은 이야기 듣는 것을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왕은 궁전에 한 학자를 두었습니다. 왕은 매일 학자로부터 한 가지 이야기를 듣고는 상으로 그에게 금 한 입을 주었어요. 학자는 점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학자의 친구와 친척들은 차츰 부유한 그를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학자가 기분 내키는 대로 매일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왕으로부터 금을 긁어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학자를 가장 시기하는 사람은 왕의 이발사였어요. 이발사는 학자가 날로 부자가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해냈습니다. 나는 매일 이발을 해주면서 많은 얘기를 들려주는데 왕이 나에게는 왜 돈 한 푼도 주지 않을까? 학자는 왕을 어떻게 꿰었을까? 어느 날 이발사는 한 음모를 꾸몄어요. 그는 학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학자님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도 당신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늘 선생님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며 지냅니다. 제가 오늘 학자님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학자가 말했어요. 왜 꾸물거리나? 나한테 수줍어할 것이 뭐가 있어? 그러자 이발사가 말했습니다. 학자님은 매일 왕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떠나갑니다만 왕은 그 후 현기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이유를 왕에게 물었더니 왕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학자는 좋은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악취가 난다. 그러나 나이가 많고 대학자인 그에게 그걸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또 사실대로 이야기하여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학자는 이발사로부터 이 말을 듣고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 말을 듣고 보니 할 말이 없네.
이에 대한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발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학자님이 왕의 곁에 가실 땐 마스크를 하고 입을 꼭 다물고 계십시오. 학자는 이발사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여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발사는 왕에게 면도를 해주면서 말했어요. 대왕님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학자는 매우 사악합니다. 그를 멀리하십시오. 그는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깜짝 놀란 왕이 이발사에게 물었어요. 그 학자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 이발사가 말했습니다. 학자는 왕의 귀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때가 많다고 말끝마다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때를 보면 구역질이 나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을 어떻게 왕에게 말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발사의 말을 듣고 난 왕은 학자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이발사는 왕이 더 큰 노여움을 갖게 되기를 바랐어요. 이발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왕님, 사실은 오늘부터 그가 대왕님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오게 되면 마스크를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왕의 입에서 나는 악취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발사가 떠나자 학자가 마스크를 한 채 들어왔어요. 학자에 대해 매우 화가 났지만 왕은 감정을 억제하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왕이 학자에게 말했어요. 오늘이 나의 생일이다. 오늘은 그전처럼 자네에게 금전 한 입을 주고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생일을 기념하여 자네에게 더 많은 금을 주어 작별하고 싶다.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 왕이 말했어요. 학자, 보게, 당신을 위해 내가 이 편지를 써두었네. 이 편지를 가지고 재무장관에게로 가게나. 그러면 그가 금은 보화를 줄 걸세. 왕에게 인사를 하고 학자는 재무장관을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왕이 내린 봉투를 손에 쥐고 가던 중에 학자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이발사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학자가 이발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발사, 자네에게 정말 감사하네. 자네가 왕에게 나를 얼마나 칭찬했는지 왕은 기뻐서 재무장관에게 이 편지를 써주었다네. 이 편지를 재무장관에게 갖다 주면 큰 상을 내려줄 것이라고 왕이 말씀하셨다네. 이발사는 갑자기 당황했어요.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학자에게 상은커녕 벌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그 반대로 되다니. 그는 재빨리 분위기를 바꾸어 말했습니다. 학자님, 당신에게 행운이 오도록 한 것은 바로 저입니다. 저는 항상 왕에게 당신을 칭찬해 왔습니다. 그러니 그 편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재무장관에게 편지를 보여주고 돈은 제가 받겠습니다. 학자가 말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자네가 갖게. 그는 즉시 그 봉투를 이발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학자는 정말로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봉투를 얻은 이발사는 기뻐서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곧장 그는 재무장관에게로 가서 그 편지를 건네주었어요. 편지를 읽고 난 재무장관은 이발사를 교수형에 처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발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학자를 불렀어요. 학자는 이발사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말했습니다. 대왕님, 다른 사람에게 독약을 먹이려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신이 그 독약을 먹게 되고 나아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은 인과응보가 있게 마련입니다. 사랑의 시험. 옛날 인도의 북부 네팔 지방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한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의 사랑은 바다처럼 넓고 깊었습니다. 이 지방의 왕도 이 부부 사랑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왕은 남편의 사랑이 깊은지 아니면 아내의 사랑이 깊은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왕은 신하에게 그들의 사랑의 정도를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신하는 그들 부부의 사랑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왕은 자신의 호기심을 그냥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왕은 남편을 궁궐로 불러 명령했습니다. 자네는 가서 아내의 목을 베어 내일까지 나에게 가져오라. 그 대신 나는 자네에게 많은 돈과 이 왕국의 일부분을 주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자네의 목을 베어버리겠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그가 아내의 머리를 왕에게 바치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반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목을 어떻게 자른단 말입니까? 그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왕 앞에 나아가 아내 대신 자신의 목을 베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왕은 아내에 대해 그 깊은 사랑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크게 분노한 것처럼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했습니다. 왕은 그에게 이 사건을 아내에게 절대 말하지 말도록 경고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의 목을 자르겠다고 일러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은 그의 아내를 불러 남편에게 명령했던 것과 똑같은 명령을 아내에게도 내렸습니다. 왕은 만약 그녀가 남편의 목을 베어 자신에게 가져오면 그녀를 왕비로 맞아들일 것이며 또한 값비싼 금은 보화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그의 요구를 이행치 않으면 그녀의 목을 자르겠다고 일러두었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잠자는 남편을 쳐다보며 그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왕의 왕비가 된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부와 보석을 얻게 된다는 유혹이 더욱 그녀의 마음을 흥분하게 했어요. 마침내 그녀는 남편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궁중으로 들어가 왕에게 말했어요. 폐하가 말씀한 대로 여기 남편의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저는 폐하의 부인인 왕비가 되겠죠. 아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그 남편을 죽인 여자의 행동에 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왕은 여자의 사랑은 돈과 권력의 유혹에 의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왕은 그녀를 그 왕국에서 영원히 추방해 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